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형회귀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선형회귀의 심화라고 할 수 있는 다중선형회귀를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형회귀를 한번 먼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얘들아, 선형회귀는 뭐였어요? 선형회귀는 최적선을 찾는 거였어요. 그죠? 최적선을 찾는 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최적선가 이렇게 입력 변수랑 목표 변수 x, y가 있을 때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이런 최적선을 찾는 게 선형회귀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여러 선들을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최적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이런 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가설함수라고 했었어요. 가설함수는 h 세타 x로 표현을 했었고,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설함수를 내가 이 가설함수를 최적선으로 이제 선 딱 정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기준들이 필요해요. 이게 이 가설함수가 괜찮다, 이거는 가설함수가 괜찮지 않으므로 최적선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 내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설함수의 평가를 수치화한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해서 구했었는데요.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는요, 어떻게 구했었죠? 어떤 데이터와 예측값 사이의 오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n분의 1. 얘들아, 여기서 m은 뭐였어요? 데이터의 개수였죠. 그쵸? 그래서 n분의 1에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i번째 데이터를 쓸 때 xi, i번째 목표 분수를 쓸 때 이렇게 썼었어요. 기억나요? 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너무 빠르게 넘어간 건 아닌가 싶은데 한 번만 다시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줄게. 이거. 자, 여기서 말하는 m은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죠?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고, x, 뭐 예를 들어서 1은 첫 번째 데이터의 입력 변수를 뜻하죠. 그러면 y, 1은요, 첫 번째 데이터의 목표 변수를 뜻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MSE, mean squared error를 구해서 가설함수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즉 가설함수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평균 제곱 오차 값이,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이야? 평균 제곱 오차 값이, 잠시만요, 하나 결정됐었어요.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가설함수라는 거는 세타 1, 세타 0, 세타 1이 결정을 해. 그치? h 세타 x가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니까. 자, 그러면 이 세타 0, 세타 1을 입력 변수로 넣을 때마다 하나의 아웃풋을 평균 제곱 오차의 2분의 1의 결과값, 즉 아웃풋을 내는 함수. 이 함수를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그렇지, 손실함수라고 했었어. 즉 손실함수들은 우리가 이제 구한 여러 가설함수들의 평가값, 그 평가 결과를 이제 함수로 나타낸 건데요. 맞아요? 근데 얘들아, 목표는 뭐야? 이 손실함수를 왜 정하냐면, 자, 내가 세타 0, 세타 1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MSE 값이 달라져요. 그쵸? 자, 나는 이 MSE라는 거는 오차야, 결국. 즉 오차를 작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즉 손실함수의 결과값이 작게 만들어지는 그 세타 0, 세타 1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내가 바로 최적선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세타 0와 세타 1은 어떻게 찾느냐? 그 방안을 제시한 게 바로, 이게 왜 자꾸 꺼지니 얘들아? 아이고야, 잠깐만요. 세타 0, 세타 1을 찾아가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경사하강법이었어요. 그쵸? 세타 0, 이거 가운데에 누르면 이렇게 꺼지는 것 같아. 좀 위에다 써야겠다. 세타 0, 세타 1을 찾는, 그러니까 앞에 생략됐지? 즉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갖게 하는 세타1, 세타0를 찾는 테크닉을 우리는 대표적인 테크닉인 거예요.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대표적인 테크닉이 경사하강법인 거예요. 됐어요? 경사하강법을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는 세타1, 세타0를 찾아서 이거를 최적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애를 찾았어. 그리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었어. 그 모델이 과연 최적선인지 한 번 더 평가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모델 평가였는데요. 모델 평가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 우선은 얘들아, 자,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테스트를 하면요, 어차피 그 데이터에 맞춰서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가에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애초에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트 셋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즉 다시 트레인 셋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최적선을 만든 후에 테스트 셋으로 그 결과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가 결과 값을 MSE가 아닌 RMSE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목표 변수의 단위와 동일한 게 만들어주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 변수가 키라고 했으면 오차가 MSE가 만약에 100이었어? 그러면 오차가 100만큼 난다는 거는 사실 10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제곱만큼 더 나는 거야. 그래서 목표 변수와 단위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MSE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RMSE 값이 나오는지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고 그리고 그 최적선을 구해보고 하는 걸 다 해봤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원리 자체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나도 알아. 너네가 이걸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찍는다 얘들아. 이런 영상을 20명 이상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다중선형액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정규 방정식, 컨벡스 함수, 그리고 코드 구현하기. 코드 구현하기는요, 실제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지금 사전 영상에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다중선형액이란이라고 이제 있어. 다중선형액이가 뭐냐? 자, 얘들아, 우리가 선형액이는요, 입력 변수가 하나였어. 맞지? 신발 사이즈를 보고 키를 예측하는, 즉 입력 변수가 하나였는데요. 다중선형액이는요, 입력 변수가 여러 개예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이 입력 변수라는 거 있잖아요. 입력 변수. 이 입력 변수는요, 다른 말로 feature, 속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속성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자, 선생님이 자주 듣는 예시 있지. 나의 성적은 뭐 5 곱하기 사교육비 더하기 3 곱하기 나의 공부시간 빼기 2 곱하기 뭐 나의 여가시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말한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다중선형액이는요, 선형액이와 달리, 자, 비교를 해보자. 선형액이는 입력 변수가 한 개예요. 그래서 x라고 했었고 목표 변수가 당연히 하나였죠. 자, 근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다중선형액이는요,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또 사교육비, 잠깐만. 사교육비, 뭐 공부 시간, 그다음에 뭐 게임한 시간, 이렇게 입력 변수가 3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3개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변수는 여전히 하나인 거예요. 나의 성적이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그거 기억나니? 우리가 데이터 쓸 때 선형액에서 데이터의 개수가 m개였어. 첫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했었어?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1로 나타냈었지. 두 번째 데이터는 x2, y2 이렇게 나타냈었지.
다중선형얘기에서도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자,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아래 첨자들은요, 얘들아. 속성의 개수인 거예요. 속성의 개수. 즉, 입력 변수의 개수인 거야.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에는요, 속성이 3개가 있는 거야. 이제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라면 이렇게 적혀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두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인데 속성이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속성의 두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속성, 두 번째 데이터의 세 번째 속성,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의 목표 변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위에 첨자에 쓰는 거는요, 데이터의 순서를 의미하고요. 데이터는 보통 m으로 표현을 하죠.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고요. 속성의 개수는요, 보통 n으로 표현해요. 입력 변수의 개수 또는 속성의 개수는 보통 n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배울 다중선형얘기는요, 똑같은 선형으로 이루어졌지만요, 선형으로 이루어졌지만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인 애들을 배우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선형얘기가 잘 잡혀있으면 다중선형얘기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다중선형얘기 가설함수의 일반적인 표현. 얘들아, 우리가 선형얘기에서도 첫 번째는 가설함수가 어떤 꼴인지 봤었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선형얘기와 다중선형얘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선형얘기 같은 경우에는 가설함수가 h 세타 x가 세타 0 플러스 세타 1인데요. 다중선형얘기 같은 경우에는요. 가설함수가 세타 0, 얘는 상수값이니까 세타 1, x1. 왜 여기가 아래 첨자에다가 속성의 개수를 쓰는지 알겠지? 세타랑 같은 위치에 쓰려고 하는 거야. 세타 2, x2. 점점점 내가 입력 변수는 n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세타 n, x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중선형얘기의 일반적인 표현, 가설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은요. h 세타 x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세타 2 x2 점점점 세타 n x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얘들아. 자, 다중선형얘기를요, 행렬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자, 질문 하나 나갈게요. 자, 선생님이 세타라는 변수예요. 세타 0부터 점점점 세타 n을 쓰고요. x라는 변수의 벡터 x1이라고 쓸게요. 1부터 x1에서 xn까지 써볼게요. 됐어요? 두 개 다 요소가 n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즉 n 플러스 1 곱하기 1행렬이죠. n 플러스 1 곱하기 1행렬이죠. 자, 내가 행렬로 얘 표현을 하고 싶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잠깐 멈췄다가 한번 이 두 벡터로 얘 표현을 한번 나타내봐봐. 자, 다 풀어봤지, 얘들아? 자, 첫 번째는 곱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곱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소별 곱이랑 또 뭐가 있었죠? 행렬에 내적 곱이 있었어. 요소별 곱은 안 되는 이유는 얘들아, 결국에는 얘는 어떠한 값 하나가 나와야 돼, 그지? 근데 요소별로 곱하면 여전히 결과값이 n 플러스 1 곱하기 1행렬인 거야. 나는 값 하나를 원하잖아, 그지? 그랬을 때 언뜻 스치듯이 지나간 선생님의 얘기. 지금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행렬이 이거의 열의 개수와 이거의 행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 자체가 안 돼. 그랬을 때 얘랑 얘랑 곱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의 전치를 시켜주면 됐었어. 즉 세타에 전치를 시켜주고 x와 곱해버리면 이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치를 선생님이 세타 0, 세타 1, 쭉쭉쭉 세타 n 그리고 1, xn 이렇게 쓰면요. 결과값이 얘와 얘와 곱해서 더하고 세타 0, 얘와 얘와 곱해서 더하고 세타 1, x1
쭉쭉쭉 얘와 곱해서 더하는 세타 n, xn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선형회귀의 가설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은요. 보통 h 세타 x는 세타에 트랜스포즈 한 거에다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냥 x라고 할게요. 자, 사실 이건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내가 코드를 쓸 때는 이 골뱅이 표현을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해서 넘어가 볼게요. 조금 빠르면 얘들아 영상을 중간중간에 멈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선형얘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흐름이 똑같아. 가설함수가 나왔으면 이 가설함수를 평가하기 위한 그 숫자가 여기서도 똑같이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거예요. 평균 제곱 오차의 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MSE라는 건요. MSE는 n분의 1에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플러스 yi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다중선형회귀도 똑같아. 어차피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값은 입력 변수가 여러 개여도 예측값은 하나일 거예요. 그쵸? 즉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차의 제곱을 해주고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오차의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MSE가. 그래서 다중선형회귀의 손실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J. 자,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변수가 다른 거지. 자, 이런 거야. 한번 볼게.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손실함수 J 세타 제로 세타 1, 즉 변수가 두 개였어요. 그쵸? 그리고 2분의 1 MSE였어. 그쵸? 근데 다중선형회귀는 변수가 몇 개겠니? 세타 제로부터 쭉쭉쭉 세타 n까지가 결정돼야 가설함수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변수가 n 플러스 1개인 거예요. 근데 이거 늘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생략해서 보통 j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은 2분의 1 MSE는 변함이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손실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 흐름? 똑같지 얘들아? 자, 신기하게 경사하강법도 똑같아요. 자, 얘들아 옛날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너네 그 수업 시간에 너네의 표정을 보니 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내가 사실 미분을 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전 동영상에서는 미분을 직접 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자, 선형회귀에서 얘들아 세타 경사하강법은 세타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 손실함수의 최저값을 갖게 하는 세타 제로, 세타 1을 찾기 위해서 그 세타 값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하잖아. 그래서 세타 제로라는 거는요. 세타 제로 빼기 알파 학습률 얼마만큼 움직일 건가요? 에 대한 학습률에다가 방향을 곱해줬지. 됐어? 기억나? 세타 1도 마찬가지였어. 세타 1은 세타 1 빼기 학습률에 얼마만큼 갈 건가요? 어느 방향으로요? 를 이렇게 빼줬었죠. 그치? 자, 근데요. 다중선형회귀도 똑같아. 근데 다중선형회귀는 단 이게 몇 개인 거야? 세타 n까지 있는 거야. 세타 n까지. 그래서 세타 n은 세타 n 빼기 얼마만큼 갈 건가요? 세타 n 방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요? 대신에 이게 세타 n까지 가겠지. 얘도 세타 n까지 가겠지. 또 세타 n까지 가겠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왜 이렇게 늘 계산을 해보니까 그 결과값이 뭔가 일정한 규칙이 있었잖아. 그거를 한번 볼게. 나 선형회귀에서는 얘들아 세타 제로를 미분하니까 어땠어? 현미분하니까 빼기 알파에 n분의 1에 오차값이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치? 기억나? 아이고 자 이렇게 자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나왔었어. 그리고 세타 1은 세타 1 빼기 n분의 1에 똑같았지. 근데 뭐가 달랐어? 여기 오차에 이 오차에다가 항상 x i를 곱해줬었어. 그쵸? 자,
마찬가지예요. 다중선형 회계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세타 n은 세타 n 빼기 알파의 n분의 1의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빼기 yi에 얘들아 똑같이 xi를 곱한대요. 자,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선형회계에서는요, 입력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xi를 곱하면 됐었는데요. 다중선형회계는 입력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있어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렬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1의 i, 즉 데이터가 1부터 m까지 중에서 거기서 x1 값만 곱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얘들아 데이터가 1부터 n까지 xn 값만 곱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됐어? 자, 근데요, 선생님이 하나만 말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너네 직접 계산할 필요 없고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알아야 돼요? 계산은 너네가 안 해도요. 코드를 쓰는 건 너네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원리를 알아야 코드를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세타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행렬식 표현. 여기는 솔직히 선생님이 너네한테 조금 욕심이란 욕심이야. 욕심이란 욕심인데 한번 들어봐봐. 여기는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 자, 선생님은 자, 그러면 너네 입력 변수라는 거 지금 1부터 n까지 있지. 데이터 하나에. 그래서 내가 라지 x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자, 라지 x를 자, 일행의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값을 쓸 거야. 즉, 여기는 1이겠지? x1, x2 해서 xn의 1 이렇게.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내용 1, x1, x2, 두 번째 xn 이렇게. 그러면 쭉 해서 데이터가 m개 있으니까 1, x1, n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입력 변수, n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입력 변수, n번째 데이터의 n번째 입력 변수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바로 여기가 입력 변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왜 앞에 1을 썼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자, 그리고요. 선생님이 세타 값, 즉 어떤 이제 가설함수가 정해지면요. 그 세타 값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세타 값을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세타 0, 세타 1, 세타 n 이렇게 써서 세타라고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얘랑 x랑 세타를 곱했어. 그러면 결과값이 뭐가 될까? 자, 얘는 m 곱하기 n 행렬이고 얘는 n 곱하기 1 행렬이야. 그럼 결과론적으로 n 곱하기 1 행렬이 나올 건데요. 얘랑 곱하면 뭐가 되니? 그렇지. h 세타라는 가설함수에 첫 번째 데이터를 넣은 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면 h 세타라는 가설함수에 두 번째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쭉쭉쭉쭉 h 세타라는 가설함수에 n번째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즉 가설함수에 n번째죠? 1부터 m까지의 데이터를 다 넣은 값을 내가 벡터로 받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자, y 값을 선생님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y를 y1 쭉쭉쭉 y2 쭉 m개니까 y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x 세타 빼기 y를 하면요. 첫 번째 행이 얘 빼기 얘니까 h 세타 x1 빼기 y1 어디서 많이 보던 꼴이죠. 5차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h 세타 x2 빼기 y2 이렇게 써지죠. 쭉쭉쭉 h 세타 xm 빼기 ym이 되고요. 얘를 에러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왜 에러라고는 하는지 알겠지? 5차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요.
쭉 넘어가서 자 X 이렇게 했었어요. 선생님 지금 이 패드가 처음에 이 내 패드가 아니거든. 지금 너무 어색해. 계속 막 실수나 보이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내려가니? 어허이 이거 뭐 어떻게 내려가? 이거 지워지면 안 되는데. 오 잠깐만 얘들아.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이 화살표. 이게 되게 귀중했어 지금. 찾았어 얘들아. 자 해보자. 자 혼자 유난 걔 진짜 많이 떤다 그지? 한잔 해볼게요. 자 그래서요 경사강법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세타라는 거를 안돼 내려오면 안돼. 뭐뭐뭐뭐뭐 안돼 얘들아 이거 무슨 일이야.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얘. 됐어. 자 그래서요 경사강법을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 원래는 너네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유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결과론적으로 얘가 왜 그런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이제 다중회기 경사강법의 행렬식 표현을 세타 빼기 알파의 n분의 1에 x의 전치한 거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써줘야 돼. 에러. 얘는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됐어요? 이렇게 써주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얘들아 xt 한번 볼게. xt. 자, x라는 함수를 전치를 한 거예요. 즉 x라는 거 얘들아 위에서 봤을 때 이제 n번째,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가 행으로 나야 됐지. 얘는 전치가 되었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야. 즉 얘가 1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입력 변수, n번째 입력 변수 이렇게 입력되는 거야. 여기만 해볼게. 1 x n번째에서 첫 번째 x n번째 데이터에서 n번째 입력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들아 에러를 곱하는 거야. 에러는 얘들아 h 세타 x 1 빼기 y1이었어. 그치? 첫 번째가 즉 오차들이 쭉 적었었어. h 세타 x2 빼기 y2였어. 그치? 쭉쭉쭉 해서 n번째니까 h 세타 xm 빼기 ym이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얘가 에러죠. 얘가 m 곱하기 지금 몇 행열이 아니지. 자, n분의 1 곱하기 m행열이고요. 얘가 m 곱하기 1행열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연산이 가능한데요. 보면요. 얘와 너무 어렵지 얘들아. 얘와 얘를 곱하면 지금 얘는 1이고 얘도 1이야. 1. 얘는 다 1이야. 얘는 x의 1의 두 번째, x의 1의 세 번째인 거야. 자, 얘랑 싹 곱하면 첫 번째가 어떻게 써지냐면 첫 번째가 자 h 세타 이거를 싹 다 더한 게 돼. 1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거 싹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빼기 yi라고 써도 될까요?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 x1의 첫 번째 데이터의 x1이랑 얘랑 곱해지고 두 번째 데이터의 x1이랑 얘랑 곱해지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빼기 yi에 고정된 거는 밑에 1이고 계속 변하는 거는 위에 i인 거죠. 그쵸? 얘들아 이거 어디서 봤어? 아까 우리 경사하강법 쓸 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얘들아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빼기 yi에 xn의 i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이 식이 지금 결과값이 x의 t 곱하기 에러잖아요. 따라서
세타 빼기 알파의 n분의 1이 이걸 한 값은 얘들아 세타 제로부터 세타 n까지의 경사하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니? 맞아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지만 조금만 더 해보세요, 얘들아. 선생님 요즘 너무 오바스럽게 수업을 하나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너네가 나한테 따로 질문하는 애들 보면 수준이 상당해. 그래서 그냥 나도 욕심을 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쉬어. 자, 여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랑 같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 선형액기는요. 선형액기와 결국 똑같은 애들이었어. 그치? 어떤 순서대로 가설함수를 입력 변수만 여러 개였지 가설함수에서 가설함수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MSE 값을 생각하고 손실함수가 그래서 정의되면서 이 손실함수를 최소값으로 갖는 세타 제로에서 세타 n 값을 구하는 그 테크닉인 경사하강법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최소값을 갖게 하는 테크닉이 테크닉 중 하나가 경사하강법인데 두 번째 테크닉을 소개할게요. 그게 바로 정규방정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정규방정식은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방정식을 풀어서 찾는 건데요. 너네 잘 보면 지금 선형얘기도 한번 볼게. J 세타 제로 세타 1 같은 경우에 선생님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랬죠. 세타 제로, 세타 1의 값에 결과값이 이렇게 써지는 형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자, 뭐 이런 점에서 시작해서 경사하강을 계속 해와서 이 최소값으로 가는 이런 방법이었죠. 그쵸? 그러면요. 결국에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얘들아.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그러면 직접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최적의 세타 값을 구하면 돼요. 실제로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J 세타가 참 너무 많으니까 지금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 세타 0부터 세타 n까지 너무 많으니까 2n분의 1에 i가 1부터 m까지 그 다음에 h 세타 x i y i의 제곱한 거에다가 제곱한 거에 손실함수죠. 이거를 얘들아 라운드 세타 0부터 라운드 세타 n까지 해서요. 미분에서 각각 편미분 값이 0이 되게 하는 세타 값들을 찾으면 돼요. 실제로 얘들아 계산한 결과는 뭐냐면요. 세타는 x의 전치 곱하기 x 한 거에 역행열에 x의 전치 y를 곱해준 거야. 사실 선생님이 미분하는 거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미분을 배우려면 사실 전체 행렬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행렬의 계산과 벡터의 내적이 완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서요. 세타 값의 결론값, 즉 이것만 계산하면 내가 세타 0, 세타 n, 즉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세타 0부터 세타 n까지 찾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네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코드식 쓰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x의 요거 어떻게 표현해? 얘는 x.t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이거 두 개의 역행열이야. 그렇기 때문에 넘파 열의 MP에 나 이거 아직도 잘 못 읽잖아. 뭐 어떻게 읽니? 요렇게 역행열을 써주는 거야. 됐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다 곱하기 x의 전치한 거 곱하기 y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코드식 쓸 때. 어렵지 않죠? 근데 너 왜 경사하강법 정규방정식 두 개를 다 쓰냐면 경사하강법이 언뜻 두 개로 보기에는 복잡해. 봐봐. 경사하강법에는 우선 학습률이란 게 있어야 돼. 미분으로 하면 방향만 제시하지 내가 학습률이란 거를 정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즉 반복문을 써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요. 입력 변수가 큰 경우에는요. 정규 방정식이 월등히 비효율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선형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 방정식이 엄청 빠르고요. 다중 선형얘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하강법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정규 방정식을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normal equation,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로 large x와 small y를 받아주고요. 선생님이 아까 썼던 요 코드 그대로예요. 맞죠? 자, 이렇게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 의문이 들어올 수 있어. 선생님, 의문이 안 될 수도 있어. 왠지 내가 중2였다면 안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앞에 거를 이해하기 벅찼을 것 같아. 근데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선생님, 기울기가 1이 0이 되는 점이 항상 최소값인가요? 아니, 봐봐요, 쌤. 만약에 손실함수가 뭐 2차 함수인 경우는 사실 전혀 없어. 2차 함수가 될 일은 없거든. 그래도 한번 예를 위해서 쌤이 설명해 볼게. 손실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최소점이 기울기가 0인 건 맞아요. 근데 손실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이 점도 기울기가 0인데 최소점이 아니야. 그러면 아까 말한 정규 방정식이나 경사하강법이나 어떻게 할 거예요?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다행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손실함수는 컨벡스 함수라고 해서요. 컨벡스 함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선생님이 3차원상에서도 그렸을 때 이렇게, 너네가 그때 빗설무늬 톡이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그렸었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인 지점이 곧 최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바로 컨벡스 함수의 특징이자 손실함수가 컨벡스이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경사하강을 해도 오케이. 그리고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도 최소값을 갖는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 했던 거의 연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많이 없었어요. 정규 방정식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다음까지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에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보이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항상 기분이 좋고요.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밴드를 운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자주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으로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하면 좀 더 빠르게 답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